경쟁주의와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수많은 시험과 자격증들, 과도한 업무량과 빼곡한 일정들, 그러면서도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늘 피곤한 청소년들과 어른들은 주의력을 높이고 불안과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 도파민을 입에 털어넣는다. 쾌락을 절제 없이 탐닉하고 행복을 초조하게 갈망하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게임, 쇼핑 등을 통해 강박적 과소비에 탐닉하고 도파민 과다 복용을 통해 쾌락과 고통 저울의 눈금을 억지로 돌린다. 이 책은 피로 사회에서 도파민으로 버텨내면서도 그 중독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의 뇌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의학적으로 조언한다. 쾌락을 행복인 양 조급하게 찾아 헤매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안녕하세요. 감성 7호입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의 추천사로 오프닝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애나 렘키 지음, 김두한 옮김, 흐름 출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1위, 아마존닷컴 35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는데요. 저자 애나 렘키 박사는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로 수만 건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정신질환에 관한 뛰어난 연구, 임상치료법을 선보인 의학자로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를 함께 이끌면서 미국 정부와 상하원의 중독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중독의학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등장하면서 현대사회의 남녀노소 누구 하나 한 가지라도 중독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몬비라는 신조어를 낳은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탄수화물 중독, 술, 담배, 성, 도박, 약물 남용 등 도파민의 유혹이 넘쳐나는 쾌락 과잉의 시대에서 이 책은 우리가 삶의 균형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척도로 도파민이 활용되는데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이 책은 우리 뇌가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지를 신경과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닉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녀노소 누구나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낭독이 주가 아닌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메시지를 도서 리뷰 형식으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다.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면서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한다는 사실을 신경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쾌락과 고통이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울에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강력한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이것이 항상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점차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서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말이죠.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집니다.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쾌락을 추구할수록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중독 대상을 더 필요로 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쾌락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은 중독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오랫동안 과도하게 중독 대상에 기대어 있으면 쾌락과 고통 저울은 결국 고통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중독의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중독 대상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느꼈던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증언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은 쾌락의 대상을 탐닉해도 전혀 흥분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기분에 빠지는데, 이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으로는 불안감, 과민 반응, 불면증, 불쾌감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저 평범한 기분, 수평 상태를 느끼려고 해도 중독 대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 조지 쿱은 이러한 현상을 불쾌감에 따른 재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독 대상의 과거와 같이 다시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금단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울이 다시 수평을 이루는 셈인데요. 그림처럼 뇌의 저울이 수평을 다시 이루게 되면 우리는 산책하기, 해돋이 구경하기, 친구들과 식사 즐기기 등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 열대우림의 선인장이 되다.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우리는 순간적이고 영원한 기억을 뇌리에 새기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교훈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그러한 기억이 해마에 남아서 평생 가는 것이다. 계통 발생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처리하는 가장 오래된 신경장치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결핍의 세계는 완벽히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쾌락이 없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인간은 궁극적인 추구자다. 쾌락을 줬고 고통을 피하는 세상의 시험에 너무나 잘 대응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지나치게 풍족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만성적인 좌식 식사 환경에서의 당뇨병을 연구한 톰 피누케인 박사는 이를 두고 인간은 열대우림의 선인장입니다. 라고 말했다. 건조 기후에 살아가는 선인장이 열대우림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과도한 도파민에 둘러싸인 환경에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얻어야 쾌감을 느끼고 상처가 덜하더라도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기준 변화는 개인 수준뿐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우리는 21세기 인간으로서 어떠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가져야 할까? 애나 렘키 박사는 도파민이라는 단어의 이 철자를 가지고 나와 중독을 이해하는 7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절제에 대한 부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제는 항상성,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강한 보상에서 쾌락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데요. 저자는 뇌의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보통 한 달이라고 강조합니다. 신경과학자 노라 볼코프가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도파민 전달 수치는 약물을 끊은 지 2주가 지난 상태에서도 보통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2주 동안 계속 금단 증상을 앓고 도파민 부족 상태에 있게 되는데 반면에 4주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실험 심리학 교수인 마크 셔킷과 그의 동료들은 매일 술을 과음하고 주요 우울장애라 불리는 질환 혹은 임상 우울증의 기준에 맞는 일군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셔킷의 연구에서 우울증을 앓는 이들은 4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기간에 금주를 제외하고는 우울증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주 한 달 뒤 80%가 임상 우울증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발견은 대다수의 환자에게 있던 임상 우울증이 과음의 결과였음을 의미합니다. 병원이라는 치료 환경, 자연 완화, 그리고 우울증이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끔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었지만 약제든 정신치료든 우울증에서 표준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 50%의 반응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셔킷의 발견은 주목할 만합니다. 중독 관리를 위한 3가지 접근법. 1. 물리적 자기구속.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 버려라.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여정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중 첫 번째가 반은 여인, 반은 새인 세이렌들이었는데 세이렌의 마법 노래는 뱃사람을 깨어 인근 섬의 암벽에 부딪히게 했다. 뱃사람이 무사히 세이렌들을 지나쳐 가려면 노래를 안 듣는 수밖에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그들의 두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범선의 돛대에 묶되 자기가 풀어달라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더 꽉 묶도록 했다. 이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듯이 자기 구속의 한 가지 형태는 말 그대로 물리적 장애물 만들기,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중독 대상 사이에 거리두기다. 실제로 내 환자들이 내게 말한 방법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TV 코드를 뽑아서 벽장에 넣었어요. 게임기를 차고에 넣어버렸어요. 신용카드는 잘라버렸죠. 오로지 현금만 씁니다. 호텔에 미리 전화를 해서 미니바를 없애달라고 하죠. 제 아이패드를 은행 안전금고에 넣어놨어요. 2. 순차적 자기구속, 시간 제한과 결승선. 자기 구속의 또 다른 형태는 시간 제한과 결승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등으로 기준을 잡아 일정 기간으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간적 기회를 줄이고 사용의 한계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휴일에만 쓸 거야. 주말에만 쓸 거야. 목요일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오후 5시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하면서 다짐하는 식이다. 또는 시간 자체보다는 중요한 사건이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구속할 수도 있다. 생일 때까지, 아니면 과제를 마치자마자, 아니면 학위를 딴 후, 아니면 승진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시계가 멈출 때, 아니면 스스로 정한 결승선을 지날 때야만 보상받는 식으로 설계해도 좋다. 신경과학자 S.H. 아메드와 조지 쿱의 연구에 따르면 코카인에 하루에 6시간씩 무제한 접근이 허용된 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를 점점 더 많이 누르다가 결국 지치거나 죽음에 이른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만 코카인에 접근한 쥐들은 수일간 계속해서 일정량의 코카인에만 기댄다.
다시 말해, 매일 단위 시간당 마약을 더 달라고 레버를 누르지는 않는다. 이 연구는 중독 대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시간적 기회를 줄이면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무한 접근으로 귀결되는 소비의 강박과 증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범주적 자기구속, 넓은 그물을 쳐라. 범주적 자기구속은 도파민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허락하는 하위 유형,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 하위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중독 대상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도 금지하는 방식이다. 미치라는 내 환자는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 40살이 될 때까지 도박으로 잃은 돈은 100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익명의 도박꾼들에 참여한 일은 그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피해야 하는 대상이 스포츠 도박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TV로 스포츠 경기 보기, 신문에서 스포츠면 읽기, 스포츠 관련 인터넷 사이트 보지 않기, 스포츠 관련 라디오 듣기도 관둬야 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카지노에 연락해서 자신을 입장 불가 명단에 올리도록 했다. 그렇게 중독 대상 장소를 피하는 범주적 구속 전략을 펼친 끝에 미치는 스포츠 도박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